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4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A형 강의를 이제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는 22년 개정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억의 이제와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그 과목 성격인데요. 한국사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사 1, 2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한국사 1, 2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자, 한국사 과목은 근대 이전 시기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볼 때는 국가의 형성과 변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치사, 여기 들어갈 게 정치사예요. 를 중심으로 이제 구성하여 학습체를 접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제 요 고등학교 한국사 보면 한국사 그 1에 보면 정치사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1단원의 정치사가 있고 그다음에 2단에 이제 정치사 외에도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을 뭘로 여기 주제 탐구로 이렇게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이제 약간 하나가 빠졌는데 이걸 한국사 1로 이렇게 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관련된 이제 교과 협의록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에 맞춰 갖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 개정교육과정 이게 교육과정 문제는 일단은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가. 키워드 암기나 그 내용 이렇게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가면 이제 교단 현장에 들어가면 거의 필요 없는 지식이에요. 솔직히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교과목 폰제나 이런 것들은 좀 알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좀 약간 시발성이 좀 강한 지식이다. 한번 외우고 그냥 써볼 데 없는 시험에 그 써볼 데 없는 지식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암기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요 서양의 근세사 들어가신 분들이 요 르네상스라든지 뭐 종교개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내거든요. 아마 거기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신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봤죠? 네, 이거는 여기 95개조 방방문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95개조 방방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 루토죠. 이거 루토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그 크리스토 강요예요. 예, 크리스토 강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칼뱅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여기 기획을 발표한 배경 자료를 자료 내용을 고려해서 쓰시오. 자, 여기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95개월 방광문에서 이제 그 면벌부를 판매했던 이유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중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판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네오 10세 가정 오타네요. 오타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미래, 루터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칼뱅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스도 강요 관련된 내용이, 요게 22년 개정세계사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칼뱅보다는 루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루터가 나오는데 그래서 루토의 이제 95개월 방방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있고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면벌부를 이제 판매를 비판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주요 내용도 여기 쭉 있어요. 원래 이제 95개조인데 주요 내용들 여기 이제 중요한 것들만 쭉 기술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료들을 다 읽진 않겠어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실 때 화면을 이제 좀 약간 정지하고 나서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와 관련된 해석이 있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는데, 여기에서 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루터의 95제 방방공이 그 공포된 시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비텐베르크예요. 이 비텐베르크. 예, 그래서 여기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교수 신분에서 이제 공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텐베르크가 예전에 한번 10년도 기출인가 11년도 기출인가 그때 그 지도상하고 이제 참여 문제가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예. 그 요즘에 지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지명을 이상한 곳에 물어봐가지고 쓰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전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1점짜리 문제지만 자, 그 빗대면 이렇게 외워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예.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그다음에 그때 요한 태치의 이제 가격한 설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느토의 이제 분노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사료에서 아까처럼 제시한 내용 중에 그 당시 이제 루터의 방방 내용들이 쭉 나와요. 예. 그 면벌부 관련된 내용들 비판하는데 돈으로 연옥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주장은 그냥 인간적 설교뿐이지 이거는 이제 신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또 면벌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을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이 루터의 이제 95제 방방문이 그 일종의 종교개혁 도화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95개 방정문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게 인쇄술 때문에 그래. 인쇄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라틴어였거든요. 근데 이거 독일어 번역해갖고 널리 이제 독일과 유럽에 또 유럽 전파할 때는 자국어로 번역되었고 하겠죠. 근데 인쇄술이 상당히 파급력이 컸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뭐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위클프나 그 사람들이 흡수의 종교개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찻잔 속의 태풍 속에 그 뭐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이 교회 안에서만이 머물러서 종교개혁이라는 큰 바람을 불리키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루터의 경우에는 시기적 인쇄술 발달과 맞물려서 종교개혁은 이제 확대돼 나갔다.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 벗어나서 일반 사람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확대돼 나갔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교황청의 대립을 이뤄냈고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또 새로운 교회 프로테스탄티즘을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 결정적인 어떤 사료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기조 방방문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3번을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일본사 관련된 문제예요. 최근에 일본사 관련된 문제가 뜸하게 나오더라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나 나오더라도 일본사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대개 보면 이제 근현대사 관련돼 가지고 주로 이제 한국사하고 중국사나 뭐 이렇게 좀 국제 세계 다른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사하고 교육된 부분이나 그 다음에 만중일과 교육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왜 일본사를 잘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 수업에서도 일본사를 그냥 건너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많이 냈는데 최근 안 나. 최근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무시할 수도 없어. 또 가끔씩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일본사 공부하실 때는 뭐 고대사, 중세사 같은 경우에도 뭐냐 공부하면 좋겠는데 진짜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근현대사도 이제 한중일과 서로 연결돼 있는 그런 것들과 한번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출 주제. 그래서 여기 이제 일본사는 기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하쿠라 사절단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하쿠라 사절단 그 파견 목적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불평등 조약 개정 그리고 서구 문물 시착 이렇게 했는데 불평등 내용 개정은 이제 잘 안 됐죠. 예. 근데 이제 서구 문명 시착은 어느 정도 됐어요. 예. 그래갖고 요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관련된 이제 답안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료 있는 동아시아 적견 그래서 그 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새로 나왔어요. 사료집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화사를 좀 보충하는 측면에서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현대사 편도 있고 정근대사 편도 있어요. 한중일 이제 관련된 사료도 있어요. 자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학구나 이제 사절단 관련된 사료를 이제 발췌해가지고 이게 문제 예문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와 관련된 사료를 좀 요번에 시험 문제 좀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돈이 있고 뭐 여유 있는 분들은 한번 이제 구입해 갖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학과 사줬던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재미나에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쭉 볼게요. 자, 이학과 사줬다는 1871년부터 73년까지 있었던 거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불평등 조약 개정, 물론 이제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서구문물 시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양의 열강의 어떤 정치, 경제, 산업, 군사 이런 것들 이제 뭐냐 배우고 왔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 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영향을 제일 받았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예,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코드가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독일의 이제 군사제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학구나 사절단의 규모.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정식 정부 관료 외에도 여성 유학생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일부 어린 학생들도 좀 많이 따라왔어요. 왜냐면 얘네들을 거기에 이제, 그, 거기에 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가갖고 공부시킬 목적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앞에 조약 개정이 실패했지만 서구문 시찰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학구야 사절단이 이제 그 뭐냐면 갈 전후로 해가지고 전한론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학구파와 그다음에 전한우파 간의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 그리고 전한우파가 이제 뭐냐면 패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메이지 6년 정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주요 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해남 실기가 있고, 그다음 옥고보 도시미치 일기 같은 것들이 이학과 사줬던 관련된 사료 내용이거든요. 예,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보지 못하고 일단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 문제를 볼게요. 아니, 4번인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6일준하고 관련된 거예요. 요거 많이 봤던 거죠? 예, 6일준. 여기가 6일준이 아니라 기획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중립파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중립파론을 누가 이제 제시했냐 하면 그 6일준이 이제 제시죠. 그래서 6일준이 이제 그 앞에 보빙사라고 있죠. 보빙사 사절단으로 갔다가 거기에 미국에 이제 머물러 있어서 고등학교에 편입해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6.1준하고 친했던 급진파 계약파 세력들이 갑신전배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6.1준을 이들 무리와 좀 약간 같은 무리로 본 거야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6.1준으로 또 돌아와라. 그러니까 또 안 돌아갈 수 없죠. 안 돌아가면 이제 의심받고 가족들이 부의받거나 처형당할 수 있으니까 일단 돌아오자마자 유폐를 당했어요. 민씨 정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제 거기 이제 그 뭐냐면 딱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서유 건물을 쓰고 그 다음에 또 6.1준이 중립파론을 제시를 했죠. 예. 그래서 6.1주의 중립파론이 요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당시 저자가 서양의 근대 문명을 소개하기 위한 쓴 책이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유 건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일주를 한 바퀴 쫙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도 이제 서유도 유럽을 거쳐서 돌았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것들 이제 쭉 적어놨다. 이 서유 건물은 국문학상으로 또 의미가 있죠. 최초의 뭐냐면 그 한문과 한글을 다시 이제 그 홍용하는 그 국학문 혼용체가 있죠. 국학문 혼용체를 썼던 것이 서유 건물이고 국학문 혼용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함할 때 이때 그 이후 이제 강공서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하고 중립화는 오늘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 내용 관련된 내용은 조선시대 때 이제 북벌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북벌론. 그래서 북벌론은 이제 호정부터 해서 현종, 숙종에 거쳐서 쭉 진행됐던 논인데요. 그,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이 북벌론에 관련된 기록들이 쭉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북벌론 내용, 기후경제 뭐 이렇게 숙지실록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북벌론에 관련된 공식적인 어떤 언급은, 없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데는 없어요. 비변사 실록이나, 비변사 등록이나.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약간 그것이 북벌론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내용들은 이제 좀 약간 간접적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죠. 근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냥 추론만 할 수 있는 내용들만 있고, 공식적인 이게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 기후독대 같은 이제 송시를 쓴 이런 이제 뭐냐면 사찬들 있죠. 개인적 저자문에는 뭐냐면 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독대는 이제 송시력이 그 당시 호종하고 독대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야. 예. 원래 독대를 이제 조선시대에서 정치할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조선은 공론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신하끼리 주고받으면 내용들을 다 이제 뭐냐 기록에 남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하가 왕하고 같이 독대를 해갖고 뭐 정책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거예요. 예, 특이한 거야. 왜냐면 그때는 이제, 뭐냐면 주로 그 옆에 있는 도승지부터 시작해갖고 사관들 다 물리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둘이 한 내용을 여기 이제 송시열 기후독대에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앞에 이제 북벌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냥 추론만 할 수 있는 내용들만 있고, 근데 요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호정이 때, 이제 송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북벌론이 있었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호종 때 북벌론이 시작했지만, 호종 때만 북벌론이 시작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호종 때만 북벌론이 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숙종이나 뭐 현종 때도 언급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딱 그 북벌론 자체가 그 남인들, 아니, 그러니까 서인들이나 뭐 노론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 주도한 사람들이 좀 보면 그 현종 때나 뭐 숙종 때 보면 남인들이 또 그 목소리를 내는 거 있어요. 그 내용이.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심부셈에 잘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북벌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일 볼게요. 기획이 내걸었던 성리학적 명분을 가자료를 참고해서 쓸 거. 자, 기획은 송시열이죠. 송시열이 이제 내걸었던 이제 뭐냐면 아 송시열이 잠깐만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요. 자, 기획이 내걸었던 성리학적 명분을 가자로 쓸 거 하는데, 요 송시환이 내걸었던 이제 명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종황량이도를 지시한. 종황량이는 뭐냐? 먼저, 뭐냐면, 그러니까 종황량이 또 내수양을 내세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를 보존한다는 거고, 또 내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안을 근본 닦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적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소극적인 북벌론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 호적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를 키워갖고 치자. 그런 내용인데, 그 송시열 같은 게 좀 생각이 달라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수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우한테 물리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방향이 달랐다는 거, 이런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북벌을 위해 군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호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뭐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싸우자는 논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군역 자원이 필요 있는데 유생대한 고강을 시시했다. 노비 추세를 강화했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통해서 군역 자본을 이제 확보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유생이 고강이 면제된 내용들은 그 제가 밑에 적어놨거든요. 네, 참조를 해주시고요, 주 내용을. 자, 그 다음에 나 때가 숙종 때인데, 숙종 초기 때는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인들도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북벌론을 주장을 했어요. 예,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북벌에 입각해서 이제 복구한 관청이 뭐냐. 요건 이제 뭐냐면 도채찰 사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건 뭐냐면 남인들이 이때 이제 뭐 군사 강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오상계 반란이 났어. 그래서 청나라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어려울 때야. 그러니까
요 틈을 노려가지고 군대를 키워갖고 치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하면 되고, 물론 여기도 이제 숙종실록에도 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 뭐 누굴 청으로 이렇게 해갖고 딱 비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가 이제 사신들이 자주 와갖고 갑자기 실력을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냐면 가상의 적이나 뭐 하여튼 뭐 그 이런 주적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하지만 누구나 읽으면 이게 청이라고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를 줬죠.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청을 당장 쳐가지고 그 뭐냐면 지금 뭐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딱 보도 이거는 청을 대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를 되게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잠깐 여기 밑에다가 융해 상소 북벌 시기 명분해 갖고 이제 쭉 관련된 윤회와 관련 북벌론이 있었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숙종실록 관련된 내용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상계에 난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 반개를 들자.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우상계당을 해갖고 치고 심다. 근데 명확하게 이제 뭐냐면 그 청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죠. 근데 호의 반기를 들어서 이제 하니까 이제 또 보니까 누구나 봐도 이거 청나라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적의 이제 국권장악과 북벌정비도 이제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 숙종실록에 그 내용이 있다. 도치차사를 두는 그 내용들이 있고, 자, 그런데 이 북벌료는 경신왕국의 이후에 남신이 몰락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위안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이제 보면 그 다음은 56국 시대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56국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나 뭐 56국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요게 이제 들어갈 인물이 북연이에요. 북연. 북연이고 그리고 북연이 이제 동진을 공격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비수대전이죠. 비수대전.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비수대전과 관련된 사료 내용이에요. 그럼 원정 목적이 뭐냐? 북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보면 자기가 중화의 천자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비록 그 뭐냐면 저족이지만 출신은 자신은 이제 한족화된 인물, 중화의 천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화의 천재로서 완벽하게 이제 그 지위를 누리려면 저 강남을 이제 뭐냐 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군대를 이끌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군대가 다국적 군이에요. 물론 이제 북연이 나오는데 민족 융합 정책을 했지만 예, 그 민족 융합 정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국적 군을 이제 끌고 왔다가 그런데 그 서로 간 유대감도 없고 북연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그런 군대를 끌고 왔다가 이제 강을 걷는 도중에 해수를 걷는 도중에 뭐야 동진군의 부대가 선두를 공격을 했는데 이 선두 부대가 이제 무너지니까 뒤에 있는 부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완전 무너진. 그러니까 대군을 입고 와도 이제 이렇게 무너졌다. 그래서 이거는 북연의 어떤 민족 융합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왜 유대감이 그렇게 강화시키고 하나의 정체성을 끌어올렸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조금의 충격에도 그냥 무너질 뿐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비수대전의 어떤 그 뭐냐면 어, 정책 상황에서 이제 비수대전 의미가 뭐냐? 이 비수대전 의미 그 디귿직을 기준으로 이제 한데 여기는 디귿은 이제 해수예요. 해수. 해수는 이제 여기 보면 양자강이 있으면 장강이 있으면 그 북쪽에 해수라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수를 기준으로 해서 강북이라고 하고 강남이라고 하죠.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장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 강북과 강남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잰 건 아니고 정확한 기준이 해수예요. 해수. 그래서 해수를 경계로 남과 북의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라는 자연 경계선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자, 비수대전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북연의 북중국 통일 과정 쭉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이제 북중국 통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도 있죠. 요 관련된 내용도
뭐냐면 예전에 기출 예문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투의 경과, 요 기만전, 진나라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 전투도에서 동기는 국가적으로 이제 생존했고 전진이 붕괴됐고 남북조 시대가 고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북연에 이제 관련된 사료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 좀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 함원사료 밑에가 에데아 찾다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 예, 그 있는데 하여튼 사료 내용은 이제 한글 사료 중심으로 이제 좀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자치통감에 있는 내용이죠. 예, 강을 건넜는데 그때 동진군이 습격을 받고 하니까 곧바로 이제 선동부대가 무너지니까 곧바로 뒤에 있는 부대들이 이게 쫙 무너지죠. 서로가 믿을 수 없고 그 굳이 내 목숨을 바쳐가서 싸울 필요 없다. 그 생각을 한 거야. 이 다민족 국가의 이제 다민족 국가의 이제 부대의 문제점인 것 같아. 그 페르시아도 그 소수의 그 알렉산더 그 군대에서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이유가 이게 조금만 이제 자기들 유대감을 형성되고 좀 이제 잔인하게 뭉쳐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좀 와가지고 조금 적의 지휘부가 공격당하거나 뭐냐면 지휘부가 공격당하거나 좀 선두부대가 깨지거나 일부 깨지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그 부대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자료와 사료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자료인데 요거는 기출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예. 요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은 80번이에요. 자, 일단 가사료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흥정헌법 대강과 관련된 거예요. 흥정헌법 대강. 요건 교과서에도 자주 나와 있죠. 예. 그 흥정헌법 대강은 메이지 유신, 메이지 헌법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있는,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메이지 헌법은 우리나라의 대한국제하고 비슷한 그런 헌법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도가 낮기 때문에 좀 그냥 예비 단계의 어떤 이제 그 뭐냐면 그 헌법이고 메이지 헌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독일식 헌법도 영향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손문에 이제 뭐냐면 삼민주의인데 삼민주의와 관련된 내용 중에 민생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민생주의.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발간사는 민보죠. 민보. 동맹의 기간지가 민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사회 명칭, 흥정헌법 대강 이렇게 있고 니은 발표 당시 기획과 유사한 기구를 두 개 쓰시오. 그래서 이제 요때 전후로 해가지고 의회와 비슷한 그런 기구를 만들었죠. 요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구가 뭐냐면 그 뭐냐면 자의국과 자정원이에요. 네. 자의국은 이제 그 뭐냐면 중앙 이게 아니라 그 예비의회 기구고 자정원은 예비중앙의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예비의회적 성격인데 근데 자의국 자정원은 실질적 큰 권한은 없어요. 주로 이제 뭐냐면 거기에 그 조언해주는 그냥 가문기관에 불과했지만 이때 이 자의국 자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신사들, 지방 신사들의 어떤 그 구심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사층의 입헌운동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신사들도 이제 이들 기관을 이용해서 결속했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또 이걸 통해서 지방자치노조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권을 보장받으려고 했다. 이 기관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이에 반해 청나라는 지방자치 그런 거 신사들 요구를 들어줄 생각 없죠. 예. 그냥 형식적으로 헌법 만들고 나중에 뭐 의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목표 자체가 일종의 중앙집권적 강화. 이 중앙집권적 강화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신사층하고 청주의 입장이 좀 달랐다. 그래서 요것이 만들어질 그 무력의 행정헌법 대강이 만들어진 그 무력의 자의국 자정원도 같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그 본문에 민생주의 관련된 내용 있잖아. 그래서 이제 민생주의 관련된 것은 이제 매도가 매수가의 차익을 이렇게 이제 뭐냐면 국가가 환수해가지고 단사에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여서 사회혁명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기에 선진국들 보니까 국가는 되게 강한데 민주의 생활 중에 대부분은 되게 뭐냐 못 먹고 못 사는 데 많다. 이건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회혁명을 제대로 해야지 백성들도 전반적으로 백성이란다 국민들도 전반적으로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자들에서 얻은 그 세금, 그러니까 지가가 올라갈 그 세금을 환수해서 그걸 국가가 해갖고 어떤 이제 재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이제 가난함이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 양극화를 막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혁명, 사회혁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민생주의야. 예. 그래서 그 이 민생주의는 구산민주의 뭐야? 신산민주의 민생주의는 좀 다르죠. 그래서 토지를 이제 국유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은의 참지를 발간한 잔치를 쓰죠. 요게 이제 뭐야? 아까 얘기한 니은 자체가 민보죠. 민보를 발행한 단체가 동맹이죠. 예. 그래서 여기 쓰시면 돼요. 뭐, 거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동맹에 관련된 기출문제 나오긴 했죠. 동맹회가 이제 결성할 때 그 관련된 세 개 단체 쓰시고, 그 내용도 있었잖아요. 하흥회, 흥중회, 그다음 강국회,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민보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이제 그 객관식 문제 때, 사지선당 객관식 문제 때, 그 예문에 이제 민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잠깐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여기 쭉 보면 이제 흥정어법 대강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시민의 권리와 그 다음에 여기 군산대권에서 한계의 권력 그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예. 요거 한번 보시고요. 예. 흥정법 대강 1번에 메이지헌법을 영향했고 한 건의 절대를 목적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도 있죠. 군상대권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행정법 대강 조문도 있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삼민주의인데, 삼민주의는 이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삼민주의가 구삼민주의가 있고 신삼민주의가 있어요. 구삼민주의, 신삼민주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또 보시면 될 텐데, 요 내용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민주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제 구삼민주의, 삼민주의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한번 어, 챗GPT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내가 안 읽고 있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손문의 삼민주의 사상과 관련 사료를 요약 없이 원문 그대로 정리한 전문입니다. 중국 근대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손문원의 삼민주의 삼주의는 신의 혁명을 이끌고 중화민국을 건립하는 데 바탕이 된 핵심 사상입니다. 삼민주의는 손문이 중국을 만주족 청나라의 통치와 서구 열강의 침략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3월 1. 삼민주의. 설명. 삼민주의는 민족주의,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权주의, 민생주의, 민생주의를 말합니다. 이 사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1924년 1차 국공합작을 전후로 그 내용이 발전하고 심화됩니다. 1. 민족주의. 초기 신해혁명 전 반만배청, 반만팔슨.
즉 만주족인 청나라 왕조를 타도하고 한족 한두의 국가를 회복하자는 반만주족 혁명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후기 1920년대 청나라가 무너진 후에는 중국을 침략하는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반제국주의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중국 내 5개 민족 한몽 회장의 평등을 내세운 우족공화를 주장했습니다. 2. 민권주의 (democracy) 청나라의 전제 군주정을 타도하고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서구의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에 더해 중국 고유의 제도를 결합한 오권 분립, 우权分立를 주장했습니다. 기존 상권, 포삭, 가오시권, 감찰자권, 또한 국민에게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 입법 발의권, 국민투표 등 4가지 직접 민주주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3. 민생주의. 국민의 경제적 평등과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핵심 정책은 평균지권, 빈준티权입니다. 이는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 지가세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일종의 토지 개혁 사상입니다. 후기에는 평균 집권과 더불어 국가가 철도, 항만 등 주요 기관 산업을 관리하는 절제자본, 즉资本 개념이 추가됩니다. 이 관련 사료 쓰려 제시 및 설명, 삼민주의의 사상적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는 1905년 중국 동맹회 정립 창립 선언과 1924년 국민당 1차 전국 대표대회 선언입니다. 사료 1. 민보 발간사. 손문이 1905년 도쿄에서 여러 혁명 단체를 모아 중국 동맹회를 결성할 때 발표한 창립 선언문입니다. 여기에 삼민주의의 초기 형태가 16자 구호로 명확히 제시됩니다. 오픈 쿼트. 사료. 이번에 우리는 4가지 강령을 정한다. 달로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며 회후 종화, 민국을 창립하고創立民国, 땅의 권리를 균등하게 한다. 이른바 달로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한다는 것은 민족주의요. 민국을 창립한다는 것은 민권주의요. 땅의 권리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민생주의이다. 今者由是举一定为4大纲：1曰驱除铡虏，2曰恢复中华，3曰创立民国，4曰平均地权。所谓驱除铡虏、恢复中华者，民族主义也；所谓创立民国者，民权主义也；所谓平均地权者，民生主义也。Close quote. 사료 설명. 이 사료는 삼민주의의 원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족주의, 취조사로, 회부 중화, 달로는 만주족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는 당시 민족주의가 반만주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민권주의, 천의민국, 민국 설립을 천명함으로써 전제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민생티권, 평균 집권을 혁명 강령으로 채택하여 단순한 정치혁명이 아니라 토지 문제라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료 2.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선언. 1924년은 손문이 군벌 타도와 중국 통일을 위해 소련 및 중국 공산가가 손을 잡은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해입니다. 이때 삼민주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재해석됩니다. 오픈 쿼트. 본 국민당의 민족주의는 2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중국 민족의 자아 해방, 즉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요. 둘째는 중국 경내의 각 민족을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민권주의는 인민이 정권을 갖는 것이다. 인민은 선거권, 파면권, 청지권, 복결구부결권의 4대 권리를 가진다. 또한 5권 헌법을 시행한다. 민생주의는 2가지 중요한 방침이 있다. 첫째는 평균 집권이요. 둘째는 절제자본, 즉资本이다. 사유자본이 국가의 명맥을 좌우하지 못하게 한다. 本党之民族主义有2方面之意义：中国民族自求解放，二则中国境内各民族一律平等。本党之民权主义，凡人民有选举、罢免、创制、复决4权，必行5权宪法。本党之民生主义，其最重要之原则不外2者：一曰平均地权，二曰节制资本，给私人之资本不足以垄断国家之命脉。Close quote.
사료 설명. 이 사료는 삼민주의의 심화 또는 재정의를 보여줍니다. 민족주의의 확장. 청나라가 멸망지구 시비했으므로 더 이상 반만주족이 아닙니다. 대신 중국을 억압하는 서구 열강과 일본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민권주의의 구체화. 공화정 수립이라는 막연한 목표에서 나아가 국민의 4대 직접 참정권과 손문의 고유한 통치 구조인 5권 헌법을 명시하여 실현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민생주의의 보완. 토지 문제뿐만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의 폐해, 빈부격차, 독점을 막기 위해 국가가 기간 산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절제 자본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제1차 국공합작으로 인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도표와 요약.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로마 제국과 관련된 저희가 작성 광고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는 유스티아나스 황제의 이제 명을 받고 벨리사리우스 장군의 참모로 원전에 참여했다.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북아프리아 일대를 평정했다. 그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 이제 뭐냐면 서방 정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서방 정책.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영토에다가 예전에 서노마 제국의 영토까지 회복한다. 그런 정책들이 서방 정책인데, 자, 이때 이제 요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제 그 게르만 국가가 동고토 왕국이었죠. 그리고 여기 북아프리카 일대에 있었던 것이 반달 왕국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깨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은 이제 뭐와 관련된 설명이냐면 그 당시 비잔티움의 이제 수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죠. 예,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폴리스가 왜 상공의 중심지 이유가 됐냐? 이건 동방과 서방의 교통이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지도를 딱 펴보시고 딱 보시면 알아.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니을이 이제 관련된 내용.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성 소피아 성당이죠. 자, 성 소피아 성당은 먼저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처음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 무너졌죠. 그걸 다시 중건했던 사람이 유스티누스 황제다.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중건되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중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콘스탄티 그 황제가 만든 성 소피아 성당의 건축 양식은 그 뭐냐면 로마의 바실카 양식하고 페르시아의 돔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미대인 교과서에 있거든요. 잠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잔틴 제국의 문화적 특징은 건축과 미술 분야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비잔틴의 건축은 외부에 웅장한 동가, 내부의 모자이크가 특징이다. 그래서 수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에 세워진 성평 성당은 로마의 바시크 양식과 그 페르시아의 돔 양식이 결합한 비잔틴 양식이 대표적인 성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성소피아 성당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그리스 종교가 동유럽에 큰 영향을 줬잖아요, 러시아나. 그래서 동유럽 러시아에 이 성소피아를 모델로 해가지고 건축 양식 바탕으로 해서 여러 성당들이 만들어지죠. 예. 자,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좀 보면 자, 여기 이제 보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정복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방 정책이라고 했죠. 게르만족이 뺏긴 서노마 제국을 다시 되찾자. 그래서 그 앞에 예문에서 나온 것처럼 베살리우스, 그 다음에 뭐 나르센스 이런 사람이 유능한 장군을 이제 등용했고 반달 정쟁과 고투 정쟁. 그래서 반달 왕국을 이제 급습해서 정복을 했고 고투 그냥 동고투족이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해서 정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서고투를 이제 정복을 했다. 그래서 서고투 왕국의 일부를 이제 점령했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사후에 다 이제 영토가 상실됐죠. 이 내용들이고요.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사료도 있어요. 여기서 영광스러운 정복 전쟁의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자, 성소피아에서 소피아는 거룩한 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스티아스 황제가 만든 최고 이제 그 노마 건축물 중에 하나였는데, 자, 이때 이제 건립 배경을 보면 유스티누스 황제의 실종 때문에 이 532년에
니카 반란이 있어요. 니케이 반란이라고 또 하죠. 하여튼 니케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예, 반란으로서 또 콘스탄티노프가 불타고 그 당시 성소피아 성당이 전소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중건하면서 이제 했다. 성소피아 성당은 요때 외에도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불타 없애고 뭐 다시 중건하고 그랬어요. 예. 자, 근데 마지막으로 중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스티누스 황제였다. 지금 남아있는 그 성소피아 성당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대한 도물 바탕으로 이제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관련된 사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 9번을 볼게요. 9번. 자, 다음 전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2년 개정교육과정 읽고 성취 기준 해설 부분 있고 적용 시 이제 고려 사항들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요번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 있죠. 22년 기출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를 이제 응용해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만든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유에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한 용어를 쓰시오. 자, 이 기억에 해당하는 건 탐구 질문이죠. 탐구 질문 만들기. 그 다음에 기억 관련된 예시를 나자료 내용을 고려해서 한 가지 제시하시오. 그래서 기억 관련된 예시를 이제 나자료 관련된 내용을 이제 통해서 이제 만들면 이게 나자료가 아니라 잠깐만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다자료예요. 예, 다자료 멈춰주세요. 요 관련된 예문이야. 다 콜럼부스의 나라에 둘러싼 논란. 그 물론 이제 요것도 이제 그 다양한 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시를 이제 들면 역사 교과서는 콜럼버스를 어떻게 서술했는가? 그리고 콜럼버스와 관련된 역사 제호문은 무엇인가?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니은의 활동 내용이 학습자에게 주는 유용한 점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게 니은이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탐구 주제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중에 신뢰할 만한 정보와 자료를 선정한다는 내용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는 탐구 주제에 대해서 역사를 추론하여 자신의 역사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밑에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교육과정 평가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설명을 할 필요 없고 어차피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이제 교육과정은 무지성으로 이제 암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걸 그대로 써야 되니까 예.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옮긴 것입니다. 8. 역사 탐구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역사 이해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한다. 역사 탐구는 탐구할 역사적 사건이나 주제를 선택하고 질문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학습자는 탐구 주제 및 탐구 질문에 연관되거나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그 가운데 신뢰할 만한 자료를 선정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또는 상반되는 증거를 분석 및 해석하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탐구 주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추론하며 자신의 역사 이해를 형성한다. 22년 개정 교육과정 7P.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디귿의 수업을 다룰 때, 그 22년 개정교육과정에 이거에 학습자에 주는 유용한 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디귿은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인데,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 이 콜럼버스 날이 상당히 민감한 논쟁이잖아요. 민감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룰 때 이제 유용한 점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역사인식의 차이나 역사에서 둘러싼 갈등을 마주하고 조정을 관리하는 경험은 민주심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면 그걸 뭐냐면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포용하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이제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들 네 그런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민주주의 시민의 자질과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을 높여서 민주주의 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걔네 동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거고요. 제 생각에 이런 유용한 점보다는 오히려 상호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 같아. 아, 특히 이제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제 보고 하는 확증 평양 현상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극단 극으로 이제 뭐 극자 극으로 나눠갖고 이렇게 갈등을 더 키우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그래. 이건 이상적인 내용이고 현실하고는 지금 현실은 좀 이상적인 방향하고 다르게 나가고 있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이제 역교동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뭐와 관련된 톨부스키 이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톨부스키 이론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역사 인식 그러니까 역사적 내러티브를 그 뭐냐면 세 개로 이제 나눴죠. 톨부스키는. 예. 그래 가지고 요게 첫 번째가 이제 연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연대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원미나 의미의 역사인데 일단 이제 연보와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당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쓴 거야. 그리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연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있는 사실을 그냥 객관적 팩트만 기록을 한 거야. 며칠 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자,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있죠. 그걸 이제 뭐냐면 전에 있었던 그 역사 사건을 끌어서 뭐냐 설명하면서 이제 이 사건을 뭐냐면 서술한 게 있죠. 근데 이런 게 차이가 있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거고 당시 대 사람들이 그다음에 나름대로 과거 자신의 어떤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연보에서는 객관적 사실처럼 이렇게 그 사실만 기록을 해놓은 거 있지만 왜 그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요걸 선택해서 기록했냐? 그 다 뭐냐면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역사관이 작용됐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주관적 기준이 작용됐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장 때 이게 사건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기록도 안 했겠죠. 예. 근데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게 어떤 이제 시기적으로나 역사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는 어떤 역사관이 작용됐기 때문이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서 객관적 기술로 이제 했다. 객관적 서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 자료 시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뭐냐면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밀한 의미의 역사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도화선이 되었다. 뭐 근본적인 원인 이런 거는 뒤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 사건을 보고 뭐냐 판단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죠. 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제 그 용어 자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호칭은 이제 각각 쓰시면 되고 예전에 호칭 중에 뭐가 나왔냐면 엄밀한 의미의 역사 여기 이제 있어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읍과 니을의 이제 역사 내러티브 공통적으로 차이점. 자 연보와 이제 그 연대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당대의 세계관, 인간과 역사 의식이 반영됐다. 사건이 일어난 데에 서술됐다는 거. 예. 근데 연보는 이전 사건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지금 활용되지 않고 그냥 객관적 팩트만 얘기하는 데 반해서 요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연대기는 이전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들 주목하고 유사한 사건이죠. 또는 그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을 주목해서 그에 대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도 활용했다. 주관적인 좀 판단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연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팩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객관적 팩트를 선택하고 기술한 것 자체가 뭐예요?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관과 인간과 역사의식이 들어가 있는 반해서 연대기는 그거 나와서 포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앞부분은 그냥 사건의 어떤 역사 사건의 어떤 선택을 기록한다는 그
기독성 측면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세계관이 들어간 반면에 요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포면적인 어떤 기술 내용에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주관적 판단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의 역사적 내러티브 특징을 니을 내용을 이제 참고해 쓰시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보면 1914년 산화제보 사건은 1차 세계 도화선이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거는 그 사건에 대한 결과적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결과에 대한 지식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든 이후의 사건의 결과이든 간에 그와 관련된 역사 사실에 인식이 내포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밑에 답안의 내용이 있어요. 예. 요거 갈색책 있는 내용인데, 이 갈색책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예문을 이제 꺼다 썼는데, 저는 이제 요거 그랬으면 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예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요것도 제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 자, 1939년 9월 1일이라는 시점에서 그 사건이 2차 세계대전에 시작되면 알 수 있다. 연보의 기록자나 연대기 작가는 2차 세계대전에 말을 쓰지 못한다. 왜냐면 이거는 후대에 쓰였던 명칭이죠. 하지만 시서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엄밀한 의미의 역사에서는 이후에 전개된 사실, 즉 1939년 9월 1일 날 발생한 역사 사건의 결과에 대한 지식까지 활용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에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든 이후의 사건의 결과이든 간에 그와 관련된 역사 사실에 대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로 이제 들어갈게요. 11번 문제. 다음은 전체주의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나치즘하고 파시즘에 대한 비교 관련된 문제예요. 예전에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 때 사지선단 관련된 내용들 중에 나치즘과 파시즘의 뭐냐면 비교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가는 파시즘, 그다음에 여기는 나치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의 이제 그 내용인데, 여기가 이게 그 펠키스 바우바흐트, 이게 독일어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냐면 나치당의 공식 기간지라고 하고요. 이게 교과서 문장에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사상과 나사상의 공통적 차이점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거는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서계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극단적 민족주의와 반지성주의 입각한 전체주의적 어떤 독재체제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치즘과 파시즘은 일단 이제 나치즘, 파시즘도 기본적으로 인종주의적 생각은 있어요, 각각. 근데 이게 더 강렬하죠. 그래서 파시즘의 입장일 때는 인종주의 생각이 있었고 뭐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굳이 자기보다 열등한 인종들 잡아서 뭐 죽인다?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얘네들은. 얘네들 그냥 살려서 이용만 해보려고 하는데, 나치는 아니죠. 박멸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유대인의 박해와 대항학사의 강신적 성격이 강했고요. 그래서 무솔린도 유대인들을 왜 굳이 죽일 필요 있냐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나치가 와가지고 막 그 유대인 색출하다고 했는데도 뭐 요거 거부하고, 물론 말년에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쫓겨나갔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쫓겨나서 저 개대정부사였잖아요. 이탈리아 북쪽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긴 했는데, 그래서 인종주의 색깔이 그 나치즘에 비해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예. 뭐 대량학살 뭐 그런 내용도 없고. 자, 그다음에 니은의 발행 주체. 아까 이 나치가 발행됐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기획을 탄압하기 위해서 1935년 제정한 법이 뭐냐? 유대인들을 이제 제정한 법이 뭐냐면 그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던 누른베르크법이죠. 이 누른베르크라는 곳은 그 뭐냐 나치의 그 정당대회가 열렸던 곳이에요. 예, 되게 상징적인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치가 이제 수권법을 통해서 입법권을 얻은 후에 1년에 이제 반나치법들을 되게 이제 만들어 한 두세 개 정도, 이걸 총칭해서 뭐냐면 누른베르크법이라고 이제 칭하게 되죠.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전범재판소가 열렸던 곳이 누른베르크거든요. 누른베르크인데 왜 그러냐면 나치의 이제 그런 그 정당 그 나치의 이제 그 뭐냐면 그 본거지에서 이게 뭐냐면 나치의 잘못을 이제 재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른베르크에서 이제 정당 전범재판소를 열었다는 건 좀 상징적인 의미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누른베르크 법 관련된 내용을 쓰라는 것이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한번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느른베르크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느른베르크 법은 1935년 9월 15일에 나치 독일이 느른베르크에 열린 연례 나치 정당대회에서 발표한 반유대적 인종 법령들인데 크게 이제 제국 공민법하고 그다음 독일 혈통의 독일 명예 보호법 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 박탈, 인종적 분리, 그래서 아리아인과 유대인을 분리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있고 결혼이나 뭐 성관계 같은 것 다 이제 뭐냐면 인종 오염이라도 범죄를 구정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사료들이 있습니다. 독일 전통 및 독일 명예보호법, 그다음에 제국 공민법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어, 유대인에는 조부모 중 3명 이상이 완전한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 자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있죠. 4명이죠. 4명 중에 3명이 있으면 완전 유대인이다. 그리고 2명은 혼혈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제 적어도 2명 정도 돼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왜냐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하면서 유대인끼만 결혼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동일한 것도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정의가 상당히 뭐냐면 모호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그 경우도 있었냐면 자기 유대인의 정체성도 없고 유대교도 안 믿고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2분 중이 유대인이라 해갖고 뭐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핏줄이 연결돼서 심지어는 교회 목사 있죠. 교회 목사도 유대인으로 이제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분류해서 처벌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유대인이 이제 상당히 뭐냐면 예매하고 또 유대인이 활동적 의미도 있지만 또 문화적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독일 형통이라도 자기 그 선조 때 유대교를 좀 믿고 그랬으면 얘는 유대인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도 자기 선조들이 뭐 2명 정도 유대인을 믿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돼버린 거야. 자기는 독일 혈통인데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독일로서 유대를 믿었고 그리고 자기가 믿은 것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뭐 이렇게 해갖고 연결돼 보니까 유대교를 믿었단 말이야. 자, 이래서 혈통적 의미와 함께 문화적 의미도 이제 유대인으로 구정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미국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미국에도 보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 근데 노예 중에 흑인 노예를 이제 삼는 건데 노예를 흑인 노예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 겉으로는 백인이라도 그 안에 피 한 방울이라도 흑인이 들어가 있으면 흑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뭐 흑인이고 뭐 해갖고 하면 이제 피가 섞이니까 자기 모양이 이제 무슨 백인이지라도 자기 할아버지 때가 흑인이면 증조한 흑인 때면 그 다 흑인이야. 이게 다 느르메르크 법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느른베르크 법 관련된 내용을 쓰고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아, 자, 잠깐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예. 자, 조선 식사은행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회사령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다는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 강업용 내용인데 이제 여기는 개벽이라는 잡지가 해서 조선 강업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요 내용인데 자, 일제강점기 때이 조선 식사령의 이제 뭐냐면 그 식사은행의 역할이 뭐냐? 요거는 이제 일본이 한국의 금융과 산업을 통제하고 경제를 침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사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모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를 달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오타가 있는데,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잠깐.
아이고. 다음은 이미지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에 제정된 조선식산은행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6개의 농공은행 상황을 통합하였으며 조선의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식민지 경영 초반에 조선식산은행은 일본에서 활용되지 않는 자본을 흡수하여 조선의 농업, 공업 등 산업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러다가 부동산 대출, 채권 발행 등의 업무도 처리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였다. 조선식산은행은 일본이 한국의 금융과 산업을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금융기관이었다. 22년 개정 교육과정 한국상. 예,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계속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있고, 여기 보면 니은이 실시한 목적을 한 가지 쓰시오. 예, 회사령이죠? 예, 그래서 회사령이 실시한 목적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인들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무작정 이렇게 한국 진출에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페이지 배경의 경제 배경을 일본 국내와 조선총독부 경제 측면, 정책 측면에서 쓰시오. 그 1차 세계의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자본도 축적됐죠. 그러니까 자본은 투자태가 필요한 거야. 자본 투자지로서 이제 조선이 필요했던 거고, 또 조선 총독부 입장 때도 일본 자본이 와서 해야지 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 많이 창출하면 사회적 안정하고 안정될 수 있고 또 자신들 총독부 수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 자본이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회사령을 폐지하고 일본의 상법을 이제 등용해서 그 당시 이제 이걸 허가제로 이제 바뀌었던 거야. 신고제로 바뀌었던 거죠. 회사장이 허가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들어갈 것은 조선 강업령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이제 사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회사령 관련된 내용이죠. 회사령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은 교과서에 자주 나와 있죠.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선 외에도 성립된 회사도 조선의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질서나 성량화 풍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뭐 이걸 민족주의 운동을 할 때 자금 조달하는 그 역할을 하거나 세탁하는 역할을 할 경우에는 이걸 이제 뭐냐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선 공업령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공업령이 아니라 농업령인데 제가 잘못 찾았네. 그래서 조선 강업령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 찾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공업령은 아니에요. 예. 강업령인데 한번 각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해사용 폐지와 관련된 내용, 1920년에. 그래서 조선총독부 실호에 의해서 폐지됐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폐지하고, 대시 이제 뭐냐면, 조선 민사정에 의해 설립되는데, 이거 조선 민사정은 이제 일반 본토의 민법과 상법을 그대로 이제 반영된 내용이거든요. 민사정 같은 경우에 조선의 민법, 그다음 형사정은 조선의 형법인데 민법, 헌법은 민사정이든 형사정이든 일본법을 그냥 뺏겨온 거예요. 그 약간 거의 99.9% 99%의 그 뭐냐면 일본법이고 그걸 이제 약간 조선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1, 2%좀 다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있는 내용들 민법 3법 내용을 민사정에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법 3법 내용은 그 뭐냐면 일본 신고를 한 거다. 민사정은 민법 상법 그 내용에 일본 민법과 상법을 그대로 거의 99% 뺏겨온 것이 조선 민사정인데 그걸 대체한다는 거는 일본처럼 일반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회사용의 폐지와 배경과 의도. 그래서 문화 통치의 전환. 특히 이번에 나온 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본의 조선 진출의 요구. 그래서 일본 자본의 투자처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더 쉽게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A형 문제를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B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